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지수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야후 사태, 네이버의 오늘 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실적 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안에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AI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전선주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AI 전체 생태계를 조금 더 이 장기적인 시선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실까요? 일단 AI에 있어서 가장 퍼스트 플레이어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조금 더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끈끈한 AI 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내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은 일본에 20조 원의 AI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3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데이터 센터에 GPU를 보강하기로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오라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 11조 원을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축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통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암홀딩스와 소프트뱅크가 앞으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합작 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정비에 무려 3,700억 원을 소프트뱅크 측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KDI 슈퍼컴퓨터 개발에는 725억 엔을 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측에서는 이 벤처 캐피털 투자에서 소프트뱅크가 벗어나서 반도체와 AI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주요 외신 측에서는 일본 정부가 AI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 듯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일본 측에서는 현재 하드웨어 쪽에 아주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모두 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산업인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사실 이 AI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 있는 정보들은 사실상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AI 증념이 이제 네이버로 정조준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각 50%씩 자본을 이렇게 추출해서 A홀딩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홀딩스는요, Z홀딩스의 지분을 64.5%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일본 측에서는 네이버의 지분을 약간 가지고 가려는 현재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2011년에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라인은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2016년에 일본에서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라인의 전체 몸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 전체적인 유선 통화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됐었지만은 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재난을 좀 견뎌왔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 라인의 전체적인 외향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일본 총무성 측에서는 라인 야후의 1차 행정 지도를 했고요. 2024년 4월에는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2024년 5월에는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지분을 협상 중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모두 다 잡기 위해서 현재 아주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반도체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은 각자 고군분투 중이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가 HBM3의 생산을 확대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3% 이상 급등하는 것도 사실상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개발 단계 장비를 곧바로 이렇게 양산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에 HBM3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할 전망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은 현재 HBM 제품의 캐파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앞으로 HBM의 3의 생산을 확대할 전망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퀄리티파이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HBM 임원진이 미국의 엔비디아에 급파됐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HBM3 12단 제품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될 전망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퀄리티 테스트가 길어지면서 현재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우리 한국 안에서의 이 AI 생태계를 좀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네이버와 관련된 사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다시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라인 야후 사태가 펼쳐진 이후에 주가가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아까 최윤 앵커와 함께 타임라인을 체크해봤는데 지금 이 라인 사태가 일어난 건 5월 9일 소프트뱅크 CEO가 이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지분 조정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그 조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던지면서 그 사이에 네이버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5일 우리 정부가 좀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 일본에 투자하고 사업을 키워온 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7월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에서는 당장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런 덕분에 이 매각 우려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된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상승세 힘입어서 오늘 19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 그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는 우려감 곳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어떠한 이슈들이 추후에 네이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인공지능 서울 이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영국에 이어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 건데 이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참석을 하겠다라는 일정을 밝혔는데 지금 오늘 취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라인 야후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스탠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게 될지 그 시기가 정말 당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아까 밝혀진 그 지분 상황을 확인해 보면 라인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1%라도 매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최수연 대표의 계획, 이 글로벌 3.0 비전에 대한 계획이 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라인 야후 사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네이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의 국내 포털 입지에도 돌을 던지게 된 이슈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구글의 최근 모델인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제미나이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특히나 구글의 전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를 공개를 한 건데 정말 속도도 퀄리티도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 우월한 것을
밝히면서 이 전 세계 검색 엔진을 어떻게 점유하게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퍼진 것은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입니다. 지금 이 구글이 국내 검색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국내 최대 사업자로 꼽히고 있는 다음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에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이 구글은 10% 가까운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에 반면에 네이버가 10% 가까운 점유율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이 또 한 번 AI 국내 검색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경우 네이버 다음이 위기를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펼쳐질 정상회의부터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네이버의 주가 향방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무조건 숫자적으로 이 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사회 안의 인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무님께서는 늘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부분을 늘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후에 상승 여력은 사실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박스권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한 2,750포인트 혹은 그 근방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장 초반에는 2,7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 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음봉이 나왔죠,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도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음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매수 강도를 보더라도 순매수 강도가 외국인 기관 매수 금액은 늘어나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늘어나는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지는 평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전체적으로 이 2,750 위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내일부터 시장을 예측을 해본다라면 여기서 레벨업돼서 확 뛰어 올라가는 다시 양봉이 나와서 2,750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에는 조금의 모멘텀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박스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이 KB금융 은행주 대표 1등주죠.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물론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등락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기관이 매우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익이 좋았습니다. 이익단이 상당히 좀 좋으면서 은행, 증권, 손해보험, 신용카드까지 KB금융 다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ELS 배상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충당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충당금, 대손 비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ELS 이 배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적인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실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든 원인이었던 이 주주환원 정책 상당히 좀 좋습니다. 상반기 중에 3,200억 가량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라면 주주환원율이 한 40% 정도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도 지금처럼 박스권에 갇힌 장세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주주환원책이 높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들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모두 다 속해 있는 KB금융 오늘부터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 시장 오후 2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양시장 어떤 특징이 있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양시장 지금도 상승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2,773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2% 상승세로 2,750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하며 8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의 상승세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4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에 비해서 4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 체크가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2거래일째 담아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째 덜어내고 있는 오늘 시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있을지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휴장을 마치고 오늘 목요일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적인 특징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또 반도체 주도주 지금 보이고 있다. 특히나 코스피 우위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이번 주에 네. 굉장히 많은 지표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각오를 했었는데 더욱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했었고 또 휴장하는 그 사이에 화요일 날은 밤에 이제 PPI가 월요일 날 저녁에는 PPI가 또 화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된 상황. 생각보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지금 잘 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진 상황. 이로 인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이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더욱이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뭐 여러 가지 반도체 IT에 대한 강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장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코스피는 수급이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이 수급의 아쉬움이 코스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됐고 네. 사실 우리 시장이 쉴 때 미국 시장이 또 안 좋으면 어떠나라는 그렇죠. 우려감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좋게 흘러가고 글로벌 시장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지금 또 반도체 주도로 우리 양시장도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상승 섹터와 하락 네. 섹터 간의 편차가 너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이동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순환매 형태의 흐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 중소형주나 이제 코스닥 그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한 번에 싹 몰렸다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영향 때문에도 일시적인 변동이 계속되기는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슈를 지금 잘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는 지금 기관 투자가든 기존에 이게 금투세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금 자체 유입이 세게 한 번에 들어서 일정 구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가는 흐름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전략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보유 종목이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좀 크게 보인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하고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 종목별 변동성이 강력한데요. 이럴 때는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시고 급등이 나타나고 한다면 급등 시에 차익 실현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럼 지금 최윤 앵커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 많이 덜어내는 종목은 어떠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삼성화재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삼성전자, HMM, 그리고 셀트이온,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운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실린다라는 그러한 지점인데, 오늘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리노공업, HPSP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코스닥 안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크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시노펙스, 다섯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HLB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이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들은 HLB 매수를 현재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나란히 사들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한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일진전기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HMM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기업이 HMM이고, 네 번째로는 삼성화재, 다섯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DIT와 STI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네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HPSP에서 약간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파마리서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그리고 원택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JYP 엔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가진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꼽고 계신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태정 본부장님께서는 세경 하이테크와 미코를,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YC와 파트론을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세경 하이테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경 하이테크 오늘 상승세도 상당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
일단 뭐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애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애플의 폴더블 폰에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 여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시리즈에 혹은 아이패드 시리즈에 AI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팔지 못해서 좀 부진했던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다시 빠르게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켜 오면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는 오늘 장중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고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금 이제 10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필름 산업의 지위가 독점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에 그런 폴더블 폰이 어디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팔리냐라고 보면 결국에 중화권 시장입니다. 중화권 시장에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경 하이테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힌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폴더블 폰 관련주들의 실적이 올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대량 거래량 정말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지속적인 추세를 좀 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오늘만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혹은 조금 더 길게 보면 4월 30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수급 들어온 기준으로 오늘 뭐 크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단순 테마가 아닌 그 테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숫자를 찍어준 상황이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겠는가. 뭐 추가적으로 힌지 쪽은 파이넴텍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티즈라 그래서 이제 글라스 쪽 같은 경우에는 UTI도 지금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입지가 좀 앞으로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한데 이러한 수급이 좀 어디까지 지켜주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잡아준 첫 번째 수급 종목 YC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도 좋았는데 외국인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반에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남기고 있긴 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제조 판매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YIK에서 이제 상호가 변경된 기업으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디램과 낸드 메모리의 그 전공전 단계를 마친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관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테일러시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YC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33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매출 대비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약 기간을 좀 살펴보니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는 3분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에게 대해서 좀 더 주요한 앞으로에 대한 포인트가 또 있다 한다면 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투자 계획에 맞춰서 신규 제품을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신규 제품을 통해서 DDR5나 HBM 코어 테스트 양산을 좀 대비할 것으로 좀 설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이루어진다 하면은 YC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동시에 지금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어느 날 동안
그 5%에서 10%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YC 오늘 기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종목만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모멘텀까지 더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종목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미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코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 중소형주 치고 굉장히 강한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기관의 수급, 중소형주의 기관의 수급이 잡힐 때 금융투자가 잡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제 금융투자는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가기에 조금은 이제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의 물량보다 투신과 사모펀드, 그러니까 투신의 이제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코라고 하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딩, 그러니까 HBM 관련 부품, 펄스 히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퀄테스트가 진행 중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매출 대비해서 내년 1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구조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미코가 오늘 가장 강한 이유는 뭐 HBM 관련한 부품 이슈도 있겠지만 자회사 미코파워를 통해서 SOFC라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SOFC가 뭐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SOFC 즉 수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제 이제 쉬어갔는데 그 전날 종가까지 강했던 종목 중에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SOFC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 SOFC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지금 단기 과열권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났기 때문에 미코도 정말 오랜만에 거의 뭐 1년 반 만에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한 이슈 플러스 이 SOFC 관련한 이슈까지 지금 같이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미코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력이라든지 배전 좋은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없으신 분들이 참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코를 오늘의 특징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SOFC 측면까지 더해지면서 더 상승에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뭐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종미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특징주 파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적인 특징은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이 오늘도 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달 들어서 계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등의 휴대폰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똑같이 삼성전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국내외 휴대폰 업체 쪽에나 이제 이런 쪽에 좀 연관이 있는데 동사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를 했고 매출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해서 ES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 판매 업체인 라인어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라인어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주식을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 목적을 봤을 때는 결국은 동사는 신규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휴대폰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ESL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는 삼성전기 뒤에 이어서 파트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MC넥스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다음에 2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그 폴더블 폰 그 갤럭시 Z 플립 6를 좀 그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따라 이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전면 카메라는 동사가 하지는 않고요. 후면 카메라 때는 삼성전기와 파트론,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같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본다 한다면, 최근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내 매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떨어질 일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장내 매수를 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트론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가로서 주가에 대해서 저가 매력도가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파트론을 잡아주셨는데 4월 중순부터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도 기술력이 좀 입증되고 있고 ESL 모멘텀도 좀 포인트로 체크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윤정식 상무님께서 이 KB금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KB금융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일단 은행들 자체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금융산업 그리고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금융증권부의 김윤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인터넷 은행들이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첫 분기 성적표는 두 곳 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8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K뱅크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K뱅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억 원보다 약 5배가 불어난 역대급 실적입니다. 네, 일단 인터넷 전문 은행들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가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이 어떻게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의 호실적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내놓은 대환대출 서비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거든요. 더 싼 이자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이자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각 기업들이 이 관련 매출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구체적으로 좀 실적을 살펴보자면요.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주담대 대환대출 부문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힙니다.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대환 비중만 해도 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 잔액은 4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 압도적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수혜를 입은 것은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K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4조 7,600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6.6%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1조 원 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전체 신규 대출 중 7%가 대환대출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카카오뱅크나 이 K뱅크나 이쪽에서 참 좋은 실적을 냈지만은 그게 주가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카카오뱅크의 주주분들은 참 속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니까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2021년 사실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6만 1,000원대였던 주가가 보니까 2만 3,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월 14일 카카오뱅크 종가는 23,700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4영업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지만요. 올해 1월에는 주가가 3만 원을 훌쩍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주가 회복이 덜 된 것이죠. 이처럼 카카오뱅크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대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출 성장률 목표를 기존 20% 수준에서 10% 초반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시장에선 이를 우려 요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네, 대환대출에서 카카오뱅크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면은 사실 이 실적을 계속해서 견인을 해가야 되고 또 관련된 매출이 잘 나와야지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텐데 네.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신한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카카오뱅크의 주가 눈높이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3천 원에서 3만 1천 원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만 5천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하향 제시했습니다. 은경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회 평가를 보면요. 카카오뱅크는 1분기를 기점으로 대출 성장 모멘텀을 상실했다고 평가했고요.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여건 하에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높게 유지되는 데다 대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차별적인 투자 포인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뭐 이제 금리를 사실 인할 일만 남은 상황 속에서 대출 쪽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K뱅크도 또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K뱅크 언제쯤 IPO 할까? 그걸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긍정적인 실적이 좀 어떻게 좋게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K뱅크는 올해 상반기 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연내 IPO에 성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K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상장에 자극을 받은 듯 빠르게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2023년 초를 목표로 IPO를 추진했지만 증시 침체로 인한 저평가 등을 우려해 지난 2월 IPO 추진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K뱅크는 두 번째 IPO에 도전 중인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IPO 시장 분위기 자체 또한 사뭇 다릅니다. 지난 8일에는 IPO 최대여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 흥행을 기록해 IPO 시장에 열기를 더했고요. K뱅크의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 고객수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이 겹치면서 IPO 준비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뱅크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사실 IPO 시작하기 전에 IPO를 준비할 때 나오는 실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간의 실적이 중요한데 K뱅크가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IPO 준비도 순항 중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최근에 시장에서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입니다. 은행 쪽도 사실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AI 뱅커라는 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7일 국내 최초로 AI 기반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AI 뱅커 서비스를 야심차게 오픈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작년 말 생성형 AI 활용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AI 뱅커 서비스 구축에 돌입했고요. 이후 100일 넘는 기간 동안 금융 언어와 은행 창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화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AI 뱅커에게 학습시켰습니다. 네, 일단 뭐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AI 뱅커에다가 주입을 시켰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뱅커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저희 쉽게 생각해서 창구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대체로 AI 뱅커는 대화형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예적금 상품을 설명해 가입을 권유합니다. 고객이 우리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우리원 뱅킹 챗봇 화면에서 예적금 가입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AI 뱅커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AI 뱅커가 우대금리, 세금 우대 혜택 등 각 고객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AI 뱅커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데 네. 아무래도 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AI 뱅커는 아직 개인화 상담이 덜 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물론 개인 고객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고객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 AI의 학습이 불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AI 뱅커 또한 가끔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직접 다른 상품과 비교해달라 등의 당부를 남기기도 했고요. 우리은행은 AI 뱅커 이용자라면 AI 뱅커와의 상담 내용을 기초로 추가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은행이 생성형 AI 뱅커를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은 그렇다면 우리 은행에 어떠한 기업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납품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미디어 콘텐츠 1분기에 예상보다 좀 쉽지 않은 흐름이었다, 어려운 업황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활동이나 실적 모멘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실적과 활동 모멘텀 측면에서 2분기를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예상보다 쉽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수익성은 개선되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콘텐츠가 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데 또 몇몇 부각되는 대작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 콘텐츠 경쟁력이 큰 폭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OTT 선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정말 주가 측면에서도 이 주요 기업들이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2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1분기 실적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기업 가운데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CJ E&M 1분기 영업이익이 123억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황에도 몇 가지 컨텐츠들이 성황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영업이익 1,921억 원을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비율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센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측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 사업이 호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저 하고의 측면에서 이 저점을 찍고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 상승세 그리고 기대감이 유독 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내 컨텐츠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글로벌 OTT 업계일 텐데 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경우에서 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서 컨텐츠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2분기 미디어 컨텐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분기 상황도 좀 미리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CJ E&M 같은 경우에는 손익 개선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티빙에서 광고 요금제 가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요금제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광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인상 효과까지 요금제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 수익성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예정 중인 납품 콘텐츠 수가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의 수익성 그리고 요금제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성장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CJ E&M에 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워낙 대작들을 보여줬던 기업이어서 이 높은 콘텐츠 경쟁력의 기대감 계속 이어집니다. 뭐 눈물의 여왕이라던가 새작 매혹된 자들과 같은 이런 대작들이 2분기에는 또 어떠한 추세로 이어지게 될지 그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콘텐츠들 해외로도 쭉쭉 뻗어나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해외 전략 판매로 확실히 어떻게 기업의 수익성을 방어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CJ E&M에 비해서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장성은 계속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전에 이 공간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영화 투자나 배급에 대한 개선도 함께 덧붙여지고 있고 최근에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1,000만 관객 돌파한 이 범죄도시 4 흥행으로 인해서 이 2분기 매출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수익성 기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 2분기의 실적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콘텐츠 미디어 업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식푸드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의 급등세 4,0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4,000원대를 넘어섰고 오늘 장중에는 4,4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와,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습니다. 15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시푸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이제 사조그룹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수산품, 그러니까 후사식품 관련돼서 좀 급등이 나와서 이게 좀 어떤 일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남 목포에서 이제 수산식품 수출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2025년에 완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억 가량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남 목포 같은 경우에 이제 원식품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가공 분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소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부분에서도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산식품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좀 강화를 한 것이 오늘 이제 사조시푸드나 CJ시푸드 같은 기업들이 좀 급등하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산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김인데 요즘에는 검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연 매출 성장률이 거의 30% 이상을 지금 상회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김 수출을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잡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사조시푸드가 갖고 있는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그래도 횟감용 참치 비중이 그래도 약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이번 1분기 기준으로 58.8%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이 이 사조시푸드가 이 횟감용 참치를 들여올 때는 거래를 할 때 기준이 엔화 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엔화 가격도 워낙 많이 급락을 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횟감용 참치가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조시푸드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꽤 높게 좀 좋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 지금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매출액이 이제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횟감용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수 비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액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후퇴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식을 좀 자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내수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좀 동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분기별로 나눴을 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성장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는 일단 이 CJ시푸드를 비롯해서 지금 식품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또 이제 마진율이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들 비중이 많이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CJ시푸드 측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던 것이 현재 이제 영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 원가 부담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훨씬 높은 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식품주들 특히 하림이라든가 아니면 CJ시푸드를 비롯해서 각종 많은 제품군들이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일단 본격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좀 목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사조시푸드나 CJ시푸드 같은 기업들은 오늘 조금 장중에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지가 이제 완공되는 게 이제 내년이고 여전히 이제 매출 실적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에서 좀 상당 부분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가치주로서 우리가 또 때로는 이제 주가가 많이 변동이 심할 때는 또 방어주로서 식품주를 선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벤트성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화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조시푸드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식품주 가운데서는 소외됐던 기업인데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오늘 사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매도하는 게 맞겠다. 신규 진입은 글쎄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업종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입니다. 이재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좀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불씨가 꺼지지를 않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오늘 또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이 또 상한가를 실적을 가지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좋았고요. 이치한불도 또 좋은 이제 실적을 내보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중국발 이슈로 매출로 인해서 눌림을 받았던 그런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좀 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정말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 유럽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는 올 한 해 좀 지속적으로 적어도 3분기까지는 좋은 실적을 내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또 이점이 굉장히 트렌드에 대한 반영이 빠르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성비가 진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그런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이런 수출은 계속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한류 열풍이 또 신한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아이돌 그룹들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좀 잘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그동안 고가권에서 계속 수익권에 있었던 종목들,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늘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강세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약간 실적 관련된 화장품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내가 화장품주들을 하나도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회는 계속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올 한 해는 좀 계속해서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탑픽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는 이제 마녀공장 좀 좋게 봤는데 네, 얘기하셨죠. 그래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좋게 봤는데 VT라는 기업도 지금 니들샷이 굉장히 인기를 그렇죠. 많이 끌고 있는데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때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아마 2분기, 3분기도 저는 실적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지금 일본에서 입소문 탄 제품이 있다라고 해서 딱 뒤집어 보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VT가 또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VT라는 기업도 살짝은 주가 흐름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화장품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하다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그때 당시에 주가가 진짜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할 거니까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실적을 장기적인 시선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화장품주는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 이터닉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세 2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는 26,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이제 ESS 장치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이 SK 이터닉스 자체가 SK D&D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3월 29일 날 이제 재상장을 하게 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SK D&D도 이제 이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 쪽이라고 하면은 이 이터닉스가 갖고 있는 부분의 파이가 꽤 크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했는데도 탄탄하게 계속 실적이 버텨주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도 무엇인가라고 살펴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고열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선주들 굉장히 많이 갔던 원인들도 지금 이제 AI 생산형 AI에 대한 부분에서 전력 소요들이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실적 기대감과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주가 연동들 이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됐던 게 이제 미국의 블룸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관련돼서 이제 압도적인 강자를 갖고 있는 이 블룸에너지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의 전지 공급을 하는 것을 국내 공급권을 갖고 있는 게 SK 이터닉스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텔이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겠다. 특히나 이제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착수를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의 많은 IT 기업들의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부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일단 신재생에서 지금 상업 운전하고 있는 게 뭐 제주 가실이라든가 울진에서 있는 풍력 발전을 포함해서 지금 꽤 많은 이제 저 발전량을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뭐 국내 뭐 70, 뭐 양목, 보은 뭐 이런 발전소 상업 운전까지 더불어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제 전력 소요 부분에서의 기대감
부담은 좀 SK 이터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통 연계형 이제 ESS 사업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ESS 사업을 지금 진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다만 저는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블룸에너지 관련된 이제 공급권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거래가 잠깐 일시적으로 나온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20일간의 거래량을 보신다 하더라도 평균 거래량 대비했을 때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연일 상승한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이후에 접근하신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업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SK 이터닉스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좋지만은 최근 들어서 또 부진한 업종이 있습니다. 엔터 업종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이 엔터주의 반등 기회, 이제는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하이브에서 경영권 문제로 엔터주에 대한 좀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이 시점에서 엔터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반등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2분기에 좀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터주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던 이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는 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앨범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을 제외하고 공연이나 MD와 같은 부분에서 이런 다른 사업부 측면에서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엔터 측면에서는 이 신인이나 대형 아티스트들 IP가 좀 중요할 텐데 이제 신인 아티스트, 대형 아티스트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BTS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엔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K-팝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 BTS 멤버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대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낼 또 새로운 문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엔터주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끌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 현지 아이돌의 빈자리가 좀 크다라고 합니다. 이 부진한 자리를 한국 엔터 IP가 채우게 되면서 또 일본 시장 안에서 확장성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또 이 2분기 실적 반등 기회로 이 모멘텀으로 삼아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 안에서는 아티스트들의 IP,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주요 엔터사들에서 지금 앞두고 있는 활동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요 엔터사들 계획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SM부터 체크를 해보면 사실 1분기 SM은 이 영업이익이 기대치, 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인들이 좀 2분기를 이끌 것이다 라고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컴백 일정인데요. 5월에 에스파가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고 라이즈는 6월에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단순히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또 MD나 공연으로 이어지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서트 계획도 있습니다. 또 에스파가 대규모 월드 투어도 앞두고 있고 라이즈가 미니 앨범을 발매한 이후에 글로벌 팬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콘서트 일정과 굿즈 측면에서 이 MD 사업부가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탄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핵심 자산들을 정리하면서 2차 IP를 좀 크게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SM. 2분기에는 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이야기는 있습니다. 대형 아티스트들이 좀 부진하면서 특히나 이 신인 아티스트의 의존도가 좀 커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내놓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의 일정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또 소속 아티스트들이 어떤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이 곧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블랙핑크가 YG 엔터를 또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하이브는 아무래도 어드워이스가 아직 공식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BTS가 숫자적으로 제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현지의 걸그룹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위버스가 수익화되면서 주가 회복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엔터사 최초로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규모,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횡보가 엔터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일정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도 엔터주들의 흐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JYP 엔터가 5월에 6년 만에 보이그룹을 새롭게 또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기업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제약바이오 만나볼 텐데 제약바이오도 참 갈 듯 말 듯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중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이제 거래를 금지하는 그 부분을 좀 골자로 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이 미국 상원의 통과에 이어서 지금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들려왔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이제 반사 수익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실려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투심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금리 인상 시기에 바이오 종목들은 좀 좋지 않죠.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엔 좋지 않지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나왔고요. 거기다 아스코에 대한 일정 이제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 학회 모멘텀 일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AACR이라는 학회가 또 있었는데 AACR은 전 임상 단계에 대한 좀 초기 단계에 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되다 보니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함께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내용이 오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들 간에서도 임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공개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면 향후 지금 당장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학회 일정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섞여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학회 일정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움직임이 괜찮은데 유한양행도 움직임 좋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예전보다는 좀 흐름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알테오젠도 오늘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HAB가 계속 지금 16일에 FDA 승인 앞두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쯤 발표가 될 거예요. 오늘 좀 10% 이상 올랐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결과치에 대해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시적으로는 좀 흔들림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변동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시적인 변동성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너무 그게 혹시라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우려하고 이제 끝났나라고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정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오늘 이제 저녁에 허가가 된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슈팅이 나올까요? 오히려 이제 HLB는 좀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가남 시장이 그렇게까지 시장 크기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HLB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좀 안 좋게 작용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그리고 투심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재료로 계속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LB 아마 많은 또 주주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리보세라닙 허가와 관련된 미국 FDA의 결정이 현재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장중의 변동성도 정말 컸습니다. HLB 장중한테 10만 원대 넘어섰다가 뭐 약보합권까지 현재 좀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기적인 시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것들 여러분들 리스트 잘 확인하셔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입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디다스랑 이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던 원인들도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재고 소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생산했던 아디다스 물량들 재고 소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2분기 내 이제 공장 가동률을 이제 95% 이상으로 지금 상승시키겠다, 이 얘기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레포트도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제 2분기 내에서의 가동률이 만약 98%까지 가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라는 점이 특징이 있고요.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운동화 족당 가격이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비했을 때는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생산됐던 물량들에 대한 재고 소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많이 후퇴를 시켰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장 재가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재 조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는 이제 국내 중심으로서 좀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에 있는 공장들을 이제 현지 조달을 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재화라든가 아니면은 패션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화승엔터뿐만 아니라 뭐 한세실업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회복세가 하반기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매출이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13%가 상승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뭐 러닝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의류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가 절대 강제였다가 최근에 이제 뉴발란스가 이제 아디다스 점유율을 좀 뛰어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소비 쪽이 좀 많이 후퇴를 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해외 수출 부분에서의 탄력을 좀 다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특히 이제 유럽향 이제 수주 부분들을 좀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아돌프 다슬러가 이제 설립했던 이제 독일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 내에서의 물가 안정들, 그러니까 유럽 지역 내에서의 물가 안정세들이 좀 탄력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2분기, 3분기에서의 실적 호자는 오히려 이제 유럽향 매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화승엔터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좀 높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신다면 뭐 9,000원 선 정도까지의 이제 손실폭을 좀 각오를 하시더라도 조금 목표가를 좀 11,000원 선 이상까지는 한번 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그동안 이제 의류 쪽들이 워낙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가 굉장히 심한 타이틀로 잡혀 있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실제 수출처로 많이 잡고 있던 뭐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CPI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어떤 패션 의류라든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의 가격 경쟁이 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1분기 때 화승엔터가 쌓아놨던 이 전략들, 그러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을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재투입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도 무리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승엔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패션 의류 업계들 다시 한번 주목하시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9%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OEM 쪽 특히나 이제 해외 고객사들 중심으로 매출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기업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한세기업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세기업이 이제 팬데믹 당시에 한세실업이 이제 팬데믹 당시에 이제 사실은 뭐 무인 자동화 구축을 이제 베트남 공장부터 착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8명 들어갈 인건비를 이제 한 번에 해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성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던 게 작년도 7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고객사 기준 OEM이 이제 비중이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의류 업계 쪽에 대해서 좀 실적이 강하면서 좀 소비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세실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화장품주가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의류 쪽도 아무래도 앞으로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쪽도 아무래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리기판입니다. 역시나 유리기판도 뭐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중에 또 눈이 떴던 게 유리 기판인데, 실리콘과 유기 소재 대신해서 유리 쪽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계속해서 눌렸다가 또 살아날까를 생각을 해보니, 변압기, 전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AI 시장이 확장이 되면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소비 전력, 기존 기판의 절반 수준에서 8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외부 충격에 좀 약하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수요를 잡는 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단순 기대감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끝났겠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상용화에 대한 시기를 앞당기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파일럿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진짜 기업들이 꼭 이 소재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메모리 업체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욱 더 커질 거고 2028년 시장 전망이 지금 한 11조 원으로 성장이 추정이 된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진화가 되고 커질 시장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20%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의 순환매 저는 계속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근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던 기판 쪽이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보실 때 같이 기판 관련주들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좀 최근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사실 테크 쪽은 AI랑 좀 엮여서 잘 가고 있는 기업들 많고 또 소비가 늘어나면서 화장품 그리고 의류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 잘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함께 끝까지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약 9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에서 CPI 지표가 예상치에 좀 부합했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동일하게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특히 시장에서 전반적인 섹터들이 같이 상승해줬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코스피 정고점이 2,779포인트 선에 좀 맞닿으면서 상승은 했지만 음봉으로 좀 마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움직임은 좀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 상황이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오늘 2,750선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환매를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라든가 특히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좀 상승세가 좀
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흐름들에 있어서도 좀 순환매격으로 좀 이어지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좀 로봇주라든가 의료기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종목 편입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흐름이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익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뷰티 의료기기 쪽에 주 매출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58% 정도 성장을 했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북미 지역이라든가 남미 지역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페루에서도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용 전기 기술 설계에 대한 실크로에 대한 페루 인증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좀 시세가 들어왔다가 오늘도 상승했다 좀 밑꼬리는 달렸습니다만 여전히 좀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하이로닉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자리에 있는 하이로닉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 시장 마감을 5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목요일 시장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 지금도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차장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장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약간의 좀 상승폭을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기업들이 좀 줄인 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반도체 또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그 전에 어떤 모멘텀과 비슷하게 오늘 좀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은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주의 부활이냐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음 주에 어떤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 발표 그리고 이 반도체 종목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향이 전제가 돼야 주도주로 다시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뭐 CPI 지수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던 거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물가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그만큼 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차갑지도 않고 뭐 뜨겁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가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이 필수적인 또 요건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요건이 충족됐을 때 뭐 지수는 이제 2,700선의 안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2,800 후반까지도 중반까지도 상반기 때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화장품주 여러 이 실적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옛날에 그 전에 이 3, 4월 달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되는 과정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정말 전반적으로 힘이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4%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19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2분기 흐름을 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를 두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장님께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마감장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해서 네. 강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어제는 미증시도 신고가 랠리를 또
펼쳤었죠.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발표했던 미국의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 참여자들이 주목했었던 이제 CPI 지표가 이제 둔화되면서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좀 재부각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러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좀 업종들이 좀 강세 흐름 보였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뭐 가상화폐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맞물리면서 수급이 좀 집중됐던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제 오늘 손해보험주, 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들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은 역시나 이번 1분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실적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러한 좀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도 힘이 좋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와 같은 실적주 위주로 상승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던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며 상승세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0.87% 상승하며 2,750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0.8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4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부터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3시 30분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들이 또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함께 마켓 스핀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 쪽 강했습니다. 여전히 AR 쪽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광모듈 쪽도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쪽 굉장히 강했습니다. DDR5가 6% 이상 상승세, 그리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AI 전력 인프라가 다시 한번 4.7%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구리 쪽이 5%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들 봤을 때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몇몇 눈에 띕니다. 한국화장품 상한가, 그리고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도 오늘 상한가, 한국화장품제조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보험업종이 굉장히 강했는데 보시다시피 3.7% 이상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 그리고 운수 기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좀 움직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끄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 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2,750선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0.8% 넘게 상승세,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0.95% 넘게 상승하면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870선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특히나 오늘 코스피 200이 전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조금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지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8,200원대, 다만 SK하이닉스가 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19만 3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와 거의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900달러 선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가 오늘 그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현재 HBM의 퀄리티파이 이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경계성이 사실 이전보다는 조금 좀 약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LG엔솔은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다만 대형주들의 흐름 보시다시피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이 그나마 좀 강했고요. 1.7% 넘게 상승하면서 8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도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사실상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까지 오늘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부터 신한지주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강세 18만 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오늘 강했습니다. 2% 이상의 강세 15만 3,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오늘 신한지주가 다시 한번 강세 1.3% 이상 상승하면서 KB금융과 함께 오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48,000원대 넘어섰고요. 47,000원대에서 48,00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HLB가 시가총액 2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지만은 HLB가 오늘 시장 시가총액 3위권까지 빠졌고요. 이와 함께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2위권까지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드디어 간암치료제의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내일 시장까지 흐름까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HLB 오늘 장중에는 10만 원대 넘어서긴 했지만은 오늘 장 마감은 95,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HLB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2% 강세 그리고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이 2% 이상 강세 보이면서 98,700원대 그리고 HPSP가 오늘 시장에서 무려 1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41,200원대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움직여줬고요. 반면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하락하면서 26만 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다시 한번 3% 이상 보이면 상승하면서 49,45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또 4거래일밖에 이어지지 않아서 벌써 금요일 시장 내일이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이어가 보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벌써 또 금요일 시장 한 주의 마무리인데 내일은 어떤 스탠스로 좀 시장 맞이하시면 좋을까요?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잘만 하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연중 그 최고치가 이제 3월 중순이었죠. 2,779포인트였는데 이 부분도 깰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자동 반도체 오늘 좀 올랐지만은 지금 이제 그 이번 달 말에 종양 학회 미국 쪽에서도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나 또 HLB에 대한 내일 그 미국 쪽에서의 라보세타닙에 대한 FDA 승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른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 또 이제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 또 이제 중국 관련주 이런 기업들한테 수급적인 부분이 이 쏠림이 완화되는 현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목재 발행이나 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유통 또 이제 카지노 이런 쪽으로의 종목 분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내적인 어떤 이 시적 추정치도 상향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무리 없이 다음 주
또 그렇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연중 최고치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도 이런 분위기 이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도 그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 뭐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순환매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수급적인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종목을 좀 분산하는 전략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집중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공략주로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시장 상승의 이제 주요 이제 수급 주체는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연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됐을 당시에 특히나 이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다가 그다음 1분기 말 정도부터는 재차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재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오늘 이제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강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밸류업 수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금융업종 쪽으로 수급이 좀 이어졌고 이와 함께 또 반도체 업종 쪽으로도 오늘 강한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실적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지 손해보험주,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실적 업종으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실적주를 비롯해서 또 이제 금리 인하 이러한 수혜 업종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분간 이들 섹터에서 계속해서 수익률 게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 금리 인하 수혜 업종,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어떻게 될지 오늘 밸류업 관련주 반도체가 움직였으니까 이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확실히 실적이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 실적과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측면에서 내일 시장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지 공략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내일 시장 안에서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우선 그 공략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계속 이제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추천주 이제 BHI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원자력도 지금 현재 그 지난 주 후반부터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BH 이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도 이 독보적인 시장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섹터 안에서도 이 가장 좀 이제 탑에 있는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일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진짜 HRSG 그러니까 이 배열에서 보일러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그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탑티어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이 수주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좋죠. 뭐 체코 쪽에서의 원자력 또 이제 영국과 웨일즈에 대한 그 원자력에 대한 발전소 수주의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이 BHI에 대한 어떤 매수에 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원자력 수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전에 대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교체 주기에 따라서도 이 HRSG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자력에 대한 건설 시공보다도 이런 보조기기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원자력주 안에서도 이 BHI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9,800원 오늘 마감을 끝났는데 저는 이제 목표 주가는 15% 정도로 해서 1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8,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HI를 오늘 공략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미래 전망도 괜찮습니다. 원자력이나 발전 기자재 측면에서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 높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보일러 섹터에서도 그 기술력이 좀 돋보이는 기업이라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의 내일의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앞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목해야 될 이제 업종과 또 종목, 이제 실적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상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적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최근에 이제 집중되는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나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또 소개드린 종목은 이번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뷰웍스를 내일자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71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YY로 한 22% 이익이 좀 성장하는 그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도 한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좀 가수요가 어느 정도 좀 발생은 되긴 했지만 이번 1분기가 상당히 좀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계절적인 성수기 정도의 그러한 실적을 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1분기 실적 보게 되더라도 이제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부분의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산업용 부분이 1분기에도 큰 폭으로 지금 매출액이 좀 감소했는데 이런 치과용,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치과용 이런 동영상 디텍터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러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현재 시장 컨셉에서 이제 실적과 그리고 이제 금리나 수혜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뷰웍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금리 인하 좀 수혜주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 그 병원에서 이러한 치과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할 때 이제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금리 대출을 받아서 보통 이제 리스로 이제 많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리스로 구매하는 치과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제 실적적인 부분과 또 이제 향후에 이러한 금리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뷰웍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 한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가가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뭐 사실상 거의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좀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28,000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로는 한 33,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주가 지금 상승하기 전 가격이 아주 손절 라인은 짧게 최근 거의 뭐 최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28,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주, 최근 실적이 좋은 기업을 내일의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뷰웍스 지금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내일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두 종목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따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농식품 시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 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여 년 만에 4.9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까지 늘리고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 25년간 연평균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토대로 1999년 통계 공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값은 25년 중 18년은 상승하고 7년은 하락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02년으로 전년 말 대비 29.2% 뛰었고 집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해는 지난해로 전년 말 대비 8% 떨어졌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종종 부침이 찾아오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우상향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생성형 AI 등장으로 스마트폰 이후 처음으로 기술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본사에서 연 업무 동향지표 2024 발표회서입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업무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담은 3가지 주요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일자리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4명 중 3명은 이미 직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 리더 70%는 AI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가 AI가 직장에서 현실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대표는 이제는 AI에 대한 기대치가 가치로 증명되느냐를 말할 시기라며 실질적 가치는 결국 업무 생산성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가 적합한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리더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